그렇기 때문에 이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좀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아니지? 지금도 옆방 소리 들리나요? 옆방 선생님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옆반 선생님이 자 이제 우리 간주 공급에 대해서 좀 보고 책도 정리하고 할 건데, 자 우리 간단하게 책을 먼저 보면, 자 이 간주 공급의 자가 공급에서 제가 전제 조건이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200페이지에 보면 면세 사업 전용에도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매입세 공제 받은 것만 면세 사업 전용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비용용 소형 승용차 유지를 위한 자에도 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그리고 직매장 반출은 제가 다 따로 설명할 거라 그랬죠. 얘는 예외 상황이고, 근데 자가 공급에서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같이 인지를 하시면 좋은데, 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원재료나 자재로 들어가는 경우들 있죠. 공장이 A 공장이 있고 B 공장이 있는데, A 공장에서 만든, 예를 들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하드디스크 팔면 되잖아. 제품인데 B 공장은 컴퓨터를 만들어요. 그러면 B 공장이 원재료로 넘어간 거예요. 그런 건 팔았다고 할 필요가 없겠죠. 더 큰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일을 하니까. 또 우리 개발을 위해서 시험용으로 쓰는 것,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죠. 이런 거에 부담을 주면 안 될 거예요. 또 우리 수선비 같은 거, 우리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사업에 쓰고 있는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걸 고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은 우리는 자가공급으로 벌 수가 없죠. 매출세액을 창출하는 기계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사후 무료 서비스, 여러분들 휴대폰 고장나면 무상 AS 기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품을 쓴다고 이걸 팔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휴대폰 가격에 그 부속품 가격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팔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혹은 또 뭐 불량품 교환이나 광고 선전 목적 이런 것들은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해외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개인적 공급도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해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 또 적혀 있죠. 그리고 제가 작업 3종 세트라고 말했던 거,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리고 우리 직장 체육대회, 직장 연회비, 사용인, 인자가 붙는 건 직원이에요. 인격체. 자자가 붙는 건 회사, 우리 사장놈의 새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자 붙는 게 놈자자예요. 그래서 사용자, 고용자, 자자가 붙으면 회사 측이고, 사용인, 고용인, 인자가 붙으면 직원 측이에요. 그래서 끝에 인자, 자자로 보시면 돼요. 그럼 기억할 수 있겠죠? 사장놈의 새끼, 놈자자다. 한자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사업상 증여가 있는데, 이 사업상 증여에도 제일 마지막에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 자, 이 저자가 일부러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부와 가치 세법법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우리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항목마다 적혀 있죠. 그리고 얼마에 팔았다고 할 거냐를 시가에 팔았다고 할 거고, 방금 그 조건들이 증빙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폐업 시 잔존 재화인 경우에는 자, 우리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아래에 신기한 게 적혀 있어요. 그럼 자, 이 폐업 시 잔존 재화에서는 과세 표준 얼마에 팔았냐라고 하는 걸 재고 자산은 시가를 가지고 할 건데 고정 자산이라는 건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감가상각하는 자산들 있죠. 건물이나 차량 운반구나 기계 장치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취득 원가의 빼기 감가 체감률을 가지고 할 거예요. 자, 얘는 지금은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는 100점용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감가 체감률이라는 건 건물이나 구축물은 1과세 기간에 5%씩 잡고 있고 기타 자산, 기계장치라든지 아니면 차량 운반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1과세 기간에 25%를 상각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쓰던 거니까 폐업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 영업활동에 매출수익 창출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괘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취득원가에서 너네가 영업활동에 쓴 기간만큼은 빼겠다는 건데 우리 건물이나 이런 건 10년간 쓴다고 보는 거고 기타 나머지 자동차나 기계장치는 2년 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이 그렇게 계산하겠다고 잡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다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 감가체감률을 뺀 나머지가 이제 팔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에 자동차가 있는데 2기가 지났다라고 하면 3천만 원에 샀죠. 취득 가격이. 그러면 25%씩 두 번 지났으면 50% 절반이 깎인 거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에 팔았다고 하겠다 이야기예요. 간주 공급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얘가 나온 거예요. 1,500이. 그런데 제품은 재고 자산이니까 그냥 시가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듣고 보면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 공식이 감가 체감률을 구한 거죠. 25%씩 두 번 지났다. 그러니까 50%다 했고 50%다. 금액은 취득가액으로. 그죠? 이것들이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모르고 보면 뭔 숫자인지 막 느낌 안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설명했는데 우리 교재는 자 이건 좀 지엽적인 부분으로 놓지만 여기 자동차 우리 200페이지에 보면 면세사업 전용 있죠. 원래 이 면세사업 전용은 그냥 통째로 과세사업 쓴 데다가 과세사업이 안 쓰고 면세사업을 쓰면 통째로 시가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과세사업에 쓰고 있던 거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 우동고속버스는 과세버스인데 시내버스는 면세버스예요. 그러면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때 이거에 대해서 지금 5천만 원에 산 거고 두 번 경과했으니까 2,5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2,500만 원의 10%인 250만 원이 이제 부가세 예수금으로 늘어나는 형식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 계산은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2,500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보니까 이해가시죠? 이 과세기간이라는 이 글자를 전제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25%씩 두 번인 50%가 다른 내용이에요. 자, 얘는 시험에 나오진 않는데 또 복습하시다 보면 눈에 거슬릴까 봐 위치가 초반부터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럼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볼게요. 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을 직매장 반출이라고도 하는데
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공장이 있고 직매장이 있어요. 공장에서 원재료 매입을 1억 원치를 했어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되게 되겠죠. 이걸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 제품을 직매장으로 보내면 이 제품 완성품을 직매장으로 보내는 건 물건 판 건가요? 아니죠. 부가가치세법은 괘씸할까요? 공장에서 물건 못 파는 것보다 직매장에서 많이 팔아서 부가가치세 가져다 주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법이 괘씸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열심히 만들어 파이팅 해줘야지,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 회사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완성품을 팔아요. 제품을 매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3억치를 팔았어요. 매출세액이 3천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자, 지금 이 이야기가 1기 예정 기간에 발생한 거라면 지금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직매장에서는 4월 25일 날 납부를 할 건데 이 3천만 원을, 그런데 이 공장에서는 이 1,000만 원을 8월 24일 날 환급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 우리 사업장은 과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라고 했죠. 그럼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는 건데 공장은 물건 판 게 없으니까 사온 것만 있어서 환급 신청만 하고 직매장은 사온 게 없으니까 판매만 하고 매출세액 납부만 하는데 2천만 원만 납부하면 될 걸 4월 25일 날 3천만 원 납부하고 1,000만 원을 4달 뒤에 돌려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세액 이야기하지만 여기 공 하나만 더 붙으면 1억, 2억이라는 이야기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쓸데없는 사업자한테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판 게 아닌데 얘를 판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 공급을 할 건데 사업자를 위해서. 그래서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이 물건을 판 걸로 할 건데 얘는 특징이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그냥 이 1억짜리로 해서 1억치 산 거를 1억짜리로 부가세 1,000만 원짜리로 해서 발행하면 얘는 매출 매입이 일치하니까 제로가 되겠죠. 1억짜리로 얘를 판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매출세액 1,000만 원, 매입세액 1,000만 원이니까 0원이 될 거고 얘는 1,000만 원의 매입세액이 있으니까 2천만 원만 내면 되겠죠. 얘가 원가에 얘한테 팔아버린 걸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제로고 얘는 2천만 원을 납부하면 될 거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을 시가가 아니고 원가로 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데 이때 증빙은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돼요. 그럼 지금 이 세 개를 보면 다른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버렸죠. 그죠? 간주 공급의 전제 조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고, 과세 표준은 시가고, 증빙을 발행할 수 없는 건데 얘는 매입세액 공제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 표준은 너네가 사온 원가를 가지고 하고 꼭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금계산서 발행해라는 게 뭘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이야기냐면 얘 원재료 매입한 1억 있죠? 그럼 이 금액에 직매장한테 1억에 판 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사온 가격에 팔았다고 발행해버리면 얘는 납부세액이 없어질 거고 얘는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생겨서 2천만 원만 납부하면 1,000만 원에 대한 4달 동안 잡혀있는 상황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나중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 미발급을 하게 되면 가산세 대상이 돼요. 가산세 할 때 여기까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매장 반출은 꼭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그것도 가산세 계산할 거면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거냐? 시가가 아니고 원가. 그런데 자, 지금 얘는 사업자를 위한 제도라 그랬고 지금 납부하고 환급받는 사업장별의 차이 때문에 부당함이 생겨서 해소해 주려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든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저런 부당함이 있을 수 있나요? 어제 말했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주사업장에서 납부를 한 번에 할 거니까 합쳐져서 납부할 거잖아. 그죠? 그럼 문제될 거 없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도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가 되니까 문제될 거 없고, 그러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네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이 간주 공급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얘네들은 지금 얘 공급 의제 대상이 아닌데, 그런데 얘는 예외로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면 공급 의제로 봐줄 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는 공장이든 직매장이든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냥 공급 의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등록번호가 일치시킨 거니까 똑같으니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번호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를 얘는 못하는 제도고, 어제 우리 특례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두 제도 있죠. 얘는 신고는 각각 납부는 일괄해서 하는 거, 얘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일치시켜서 신고 납부를 같이 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니까 얘네들은 공급의제 대상이 아닌데,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에서 만약에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발행한다면 공급의제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주사업장 총괄납부나 사업자 단위 총괄납부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원칙인데, 그런데 만약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는 원래 공급의제로 보지 않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공급의제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불가능하다. 자, 왜 이 부분 이야기하냐면 이거 있죠. 자, 우리 실무적으로 이게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원래 안 해줬어요. 같은 사업자인데 왜 하니? 그래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 가산세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조세심판원에서 엄청 많이 싸웠어요. 사업자들하고. 탈세할 생각이 없었잖아. 시스템상의 문제에서 실수인데 이걸 그렇게 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싸워서 이겼어요. 사업자들이. 앞에는 많이 맞았고 뒤에는 이겨서 법을 개정한 거예요. 추가한 거예요. 만약에 실수로 세금계산서 발급한다면 공급의제로 봐주겠다고. 그러니까 세법은 실질적으로 탈세할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죠. 뭐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보냈다고 하는 게 탈세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도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그래도 공장도 우리 회사 거, 직매장도 우리 회사 거니까 우리 회사에 판다라고 해서 자가 공급에 있지만 얘는 예외사항이라고 제가 따로 설명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건 우리 뒤쪽에 부가가치 신고서 할 때에 이 부분이 우리한테 중요하게 다가올 거예요. 예,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204페이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자, 재화의 공급, 물건 판 걸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담보의 제공. 이건 여러분도 알겠죠? 회계상의 거래로도 보지 않는 거죠. 담보 제공했다고 해서 물건을 인도한 적도 없고 소유권을 넘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담보의 제공은 재화의 공급이 당연히 아니에요. 다음 사업의 포괄적 양도,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포괄적이라는 말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이건데, 자, 지금 제가 옷가게를 하고 있어요. 옷가게를 하다가 개인 사업자인데 여러분한테 넘겼어요. 그럼 앞에 사업자 등록증 이야기할 때에 저는 폐업, 여러분은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가 매입세 공제받았던 이 옷을 그럼 팔았다고 간주 공급해야 되겠네. 폐업시 잔존 재화로. 근데 제가 이 옷가게를 그냥 문 닫은 거면 그 적용 대상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옷값하고 그에 대한 걸 전부 다 정리해서 넘겼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옷가게에 옷을 팔고 부가가치세 받아서 세무서에 내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판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들이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는 거지 그냥 문 닫으려고 첫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재고 않는 것들 있죠. 그 속옷 가게 있죠. 속옷 가게가 재고가 엄청 많아요. 다 가세품인데 다 작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하상가의 작은 한 코너 안에 한 2억씩 들어가 있어요. 재고가. 작은 개인 사업자가 그만큼 재고는 엄청 많죠. 여러분은 봤을 때 그냥 몇 개 쌓이는 것 같잖아. 근데 그 재고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걸 폐업하게 되면은 엄청난 부담이 돼서 어떻게든 팔고 날리고 혹은 세금에 관련된 거 다 정리하려고 문 닫을 때에 창고 정리하는 거예요. 인수한 사람을 먼저 찾고 다 그런 자기들의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업종을 딱 봐서 창고 정리할 때에 이 사람이 접으려고 정리하는 거면 안 좋은 물건이 아니죠.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 가게에서 일어난 것도 있고 그런 것만 물건 떼로 다니는 업자들도 있어요. 일수가망 들고 현금은 내면서 이제 하시는 분들 있어요. 자, 이게 포괄적 양도예요. 다음 조세의 문란. 세금은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못 내요. 국세는 물건으로 안 받아요. 돈으로만 받아요. 국세는. 그런데 국세 중에서 물건으로 받는 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받아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현금 1원도 안 주고 돌아가셨어. 100억짜리 건물 3개만 주고 돌아가신 거예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없는 것보단 낫지. 100억짜리 건물 3개인데. 하지만 이 사람한테는 6개월 이내에 슬픔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그 정도면 40% 나와요. 120억이라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슬픔이 찾아오겠죠. 300억의 건물이 생겼는데 120억이다. 그럼 이 건물을 6개월 안에 100억짜리 건물을 팔 수 있을까요? 못 팔아요. 근데 팔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70% 팔면 팔려요. 그럼 2개 팔면 140억 받겠네? 그럼 세금 내고 20억 남기고 건물 1개. 너무 과하죠? 그래서 그런 형식인 경우에는 물건으로 받는 거예요. 물건으로. 그런 경우 말고는 안 받는데 방금 제가 말한 건 국세고 지방세는 받아요. 여러분들 TV에 38 기동대 나오는 거 그 강남구청 지방세제과죠? 그럼 지방자치단체 세무공무원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딱지 붙이고 막 그러냐, 집 찾아가서 문에 막 붙이고 TV 붙이고 하는 거 TV 나오죠. 그 사람들은 돈 되는 거 다 붙이고 경매 넘겨가지고 공매죠. 그거 우리 그 국세징수법에 의한 경매를 공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매해가지고 그 돈으로 세금 뺀다고 하면 이번에 비트코인 압류 걸었더니 돈 잘 냈다며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강남구청이 문제 안 생기게 하려고 비트코인은 물건이다라고 해가지고 압류 넣어서 경매 넣으려고 했다고 거짓말했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자기들 오를 거라 생각했는지 세금 잘 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방금 그런 식으로 해서 자동차 국세징수법에 징수해가지고 막 아니면 그런 걸 받아버렸는데 이것도 팔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방금 상속세 120억치만큼 국가가 지분을 가져갔는데 거기에 10%에서 12억 또 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될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판 걸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 공매, 강제 경매. 이게 공매가 앞에 말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거. 경매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 빌려주고 담보 잡아뒀는데 걔가 돈 안 갚아서 경매 넣는 거 있죠? 그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예요. 근데 그걸 또 팔았다고 해서 그 물건 주인한테 돈 안 갚았던 물건 주인한테 10%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특정한 참고 증권의 양도, 임치물을 소관하지 않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역할 때 컨테이너들 있죠? 인천항에도 있을 거고 뭐 바닷가에 있는 항마다 가면 큰 그 컨테이너들 있죠. 그거는 안에 있는 물건만 가지고 서로 거래를 하고 창고는 그 창고 증권을 그냥 서로 빈깡통을 주고받아요. 그러면 빈깡통 주고받는 교환하는 거죠. 아무래도 인천항에서 그 부산항에 있는 거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고받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면 창고 증권만 교환해가지고 서로 그냥 가지는 거예요. 그런 건 재화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거예요. 또 특별재난지역, 옛날에 우리 뭐 팽목항이라든지 혹은 저기 태안반도라든지 기름 유출됐을 때 그 지역에 구호금품을 무상으로 주는데 걔네들은 홍보 목적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 라면 텐트하고 많이 지원한 건 알지만 그래도 그게 있으신 분한테 도움이 크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팔았다고 해서 10% 내라고 하면 누가 선뜻 생각이 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는 완전 무상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무상. 자, 그리고 뭐 사업자가 직원한테, 자자는 회사, 인자는 직원한테 이제 우리 실비 변상이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1인당 이제 10만 원 이하로 각각. 원래 이거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 너무 과하다 그래가지고 1인당 10만 원. 제가 이런 줄 알았으면은 동원 신고했을 건데 맨날 참치 세트 그게 나한테 수없이 갖다 줬는데 느낌은 나한테 준 게 아니고 버린 느낌이었어요. 그 10만 원이 뭐야? 원가면서 참치 우리 집 우리 어머니가 질릴 만큼 가져갔었는데 왜냐면 그 동원 참치가 창원에 공장이 있어요. 제 고향이 창원이죠. 그래서 출장 계속 내려보내서 내려가면 갈 때마다 그 본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막 참치 세트를 줘요. 전부 다 싫어하더라고요. 다 저한테 줘요. 집에 가서 어머니 드리라고. 와, 저희 집에 한 몇 줄로 쌓아놨는데 이런 건 몰랐지. 원래 옛날에는 없었어요. 한마디로 전부 다 간주공급으로 잡혀버렸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너무 심하다라고 해서 1인당 1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법이 바뀐 거예요. 이건 상식처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론 시험에서 그냥 한 번씩 하니까 이론 시험은 세무이급 3문제, 회계급 2문제 많지 않죠? 저 오늘 남은 시간 계속 떠들 거예요. 그 중에서 나올 거니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이렇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지나가세요. 제가 실기용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나중에 또 봐야 되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놓고 앞에 간주공부 같은 경우는 이런 건 이론용 이거 있잖아. 어제 우리 어제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제가 막 이야기했던 거 이런 거 있죠. 이거 일일이 외울 건 아닌데 이런 시험에 나오면 번듯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음 중 사업장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걸 또 달달달 외우고 있을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계속 늘어날 거니까. 그러면 본 적이 있도록은 이제 만들어 두고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05페이지로 가서 용역의 공급으로 갈게요. 자,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는 것도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세거래예요. 근데 물건 사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펜션을 이용해요. 그럼 숙박료에도 부가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그 느낌은 있죠. 그럼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거와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인데 이 두 개를 왜 구분을 하냐면 이 둘의 공급 시기가 틀려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의 공급 시기가 틀려요.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하는데 공급 시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틀리대. 그죠? 제가 나쁜 사람이죠. 자, 예를 가지고 볼게요. 자, 천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염색 공장으로 물건을 염색을 의뢰를 해요. 공장에 자, 염색을 의뢰를 하면 염색 공장은 그럼 천에 색깔을 입혀서 넘기게 되겠죠. 이때 천 공장에서 그냥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염색해 주세요 하면서 천을 우리 제공을 한 경우, 두 번째는 우리 특이한 색상으로 염색을 의뢰하면서 천과 염료를 같이 주면서 이 색깔로 입혀주세요 라고 시킨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자, 우리 염색 공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는 그럼 천 공장한테 천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노란색 염료를 우리 거 쓰게 되겠죠. 그러면 염색 공장 입장에서는 염색 기술과 그리고 우리 염료를 쓰게 되는데, 두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염색 기술만 그럼 제공한 거지 염료를 우리가 쓴 게 아니죠. 그럼 이 염색 공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둘 다 염색한 걸 넘겼을 때 무엇을 따지냐면 이때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공급의 포인트는 주요 자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염색할 때 주요 자재가 뭐냐? 그럼 여기에 주요 자재는 염료죠. 그럼 이때는 이 염료 주요 자재를 부담을 했죠. 그럼 이때 이거예요. 주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을 하면 재화의 공급이 되고, 근데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 용역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냥 염색하는 기술만 제공한 거잖아요. 그럼 얘 둘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염색을 3월 31일 날 하고 4월 1일 날 상대방한테 줬어요. 3월 31일 날 염색 다 해서 4월 1일 날 줬어요. 그러면 용역의 공급이면 염색 끝난 3월 31일이 공급 시기라서 일기 예정 신고할 때 4월 25일 날 그 세금계산서를 가져다 줘야 되는데, 재화의 공급이면 이 염색한 천을 넘길 때요. 4월 1일. 그러면 얘는 재화의 공급이면 7월 25일 날 일기 확정 신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공급 시기라는 건 언제 이 거래가 있었다라고 날짜를 잡아서 어느 신고 기간이냐에 따라서 부가가치 신고하는 날짜가 결정되니까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라고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이유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고 따지라는 건 아니고. 그럼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이 재화의 공급이고, 그리고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 용역의 공급이죠. 포인트는 여기에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 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자, 얘 하나 특이점이 있다면, 자,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건설업은 건물 짓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라 그랬어요. 집 파는 데가 아니에요. 시공사예요. 그럼 시공사 건물 지을 때 시행사한테 시멘트 보내주세요, 철근 보내주세요, 그럴까요? 자기들이 지으면서 필요한 거 사가지고 짓겠죠. 그럼 주요 자재를 부담했잖아. 하지만 건설업은 주요 자재 부담 유무를 불문하고 용역의 공급으로 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적혀 있죠.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 과세 거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주위에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이 지인이 있는 거야. 친구가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 집 이사한다고 친구가 와서 그 이삿짐 센터 장비를 써서 자기가 힘을 써서 이사해줬다, 공짜로 해줬는데 그걸 용역의 무상 공급인데 과세 거래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서로 시비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불편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의 간주 공급은 있는데 자가 공급은 과세를 안 해요. 용역 자기가 뭐 하는 거, 의사가 자기한테 예를 들어 성형외과 의사가 치료 목적으로 전환했다, 뭐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성형외과는 과세고 일반 또 피부과나 그런 건 면세인데, 이게 과세 면세를 넘나들었다고 해서 기술을 쓰고 있는데 뭐 자가 공급이니 이런 말을 하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간주 공급은 과세 거래로 보고는 있지만 용역의 간주 공급, 과세된 사례는 지금까지 딱 한 번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직까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 제공을 용역의 공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나요? 직원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걸 용역의 공급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안 된다는 이야기고, 자, 이걸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용역의 무상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과세 거래가 아닌데,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공급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우리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공급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악의적인 모습으로 봐서, 예를 들어 부모가 딸에게 엄마 그냥 상가 건물에 하나에서 가게 해 라고 한 거는 시가로 우리는 과세 거래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간주 공급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부수 재화 용역 적혀 있는데, 자, 용역의 공급, 재화의 공급 이야기하다가 과세 면세로 잘못 흐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 흘러가요. 왜냐면 과세 면세는 뒤에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잘못 흐른 건데, 자, 이거 보세요. 부수 재화 용역은 옆에다 이렇게 적어두세요. 주된 거래를 따른다. 주된 거래를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여러분이 에어컨을 사고 제가 에어컨을 판다고 볼게요. 그럼 에어컨을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에어컨 샀다고 해서 에어컨만 달라당 집에 가져다 놓나요? 설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에어컨 판매하는 가격에는 설치비까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럼 에어컨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으로 나눠야 될 것이냐? 근데 주된 거래는, 여러분은 에어컨 설치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산 게 아니죠. 설치비를 주려고 에어컨 사니까 설치한 거잖아요.
주된 거래는 에어컨을 산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서치비까지 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고치러 갔어요. 자동차 고치는 건 용역의 공급이죠. 수리하는 거니까 기술이죠. 그런데 수리하는데 부속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부속품 값은 받겠죠. 그럼 이 부속품 가격 받고 파는 거는 재화의 공급이에요. 그럼 이걸 따로따로 분리할 것이냐? 주된 거래는 부품 팔려고 차 수리한 게 아니라 수리하다가 부속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용역의 공급으로 그냥 전체 금액을 다 본다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서 신고 날짜 잡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된 거래를 따른다고 표현한 거예요. 용역 공급, 재화 공급 일일이 따질 사항이 아니죠. 방금 에어컨 설치하고 차 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재화의 수익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